10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낡은 방 한켠에서,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로 가득 찬 집 안에서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외롭게 눈을 감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셋이고 넷이고 다섯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자식이 많으면 노년이 든든하다고, 자식이 많으면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손이 많다고, 자식이 많으면 적어도 쓸쓸하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메테. 그러나 105년의 세월은 나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식의 숫자와 부모의 행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핸드폰 연락처에 자식 이름이 3개, 4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큰애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 둘째는 애들 학교 문제로 정신이 없다고 했지. 막내는 얼마 전에도 힘들다고 했는데 또 짐을 지우면 안 되지. 그렇게 손가락은 멈추고 핸드폰은 다시 내려놓아집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진짜 고독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있어도 말할 수 없어서 외로운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께 꺼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를 두었고 수십 년간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책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 오랜 친구의 노년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넘어가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셋이라는 것은 어쩌면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셋으로 나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 요즘 많이 외롭다고 말하려면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여럿이면 부모는 언제나 눈치를 봅니다. 이 말을 큰애한테 해야 하나, 둘째한테 해야 하나, 혹시 이 아이만 부담을 지는 건 아닐까. 그러다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말해지지 않은 채 쌓이고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리 없이 그 무게로 눌려 사라집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숫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거나 적게 낳으라거나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가족이란 함께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나눈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언어를 잃어버린 가족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각자 홀로 늙어갑니다. 지금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이미 이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무게를 더
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함께 내려놓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105년 된 늙은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화려한 해답이 아닙니다. 다만 긴 세월 끝에 건져 올린 몇 가지 진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50대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남매 중 둘째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형제 셋이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먼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간호사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셋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는 속으로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 선생은 훗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날 저는 형이 할 줄 알았고 형은 제가 할 줄 알았고 막내는 우리 둘 중 하나가 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복도에서 세 자식을 곁에 두고 혼자 2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박 선생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책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이면 대부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10명이 함께 보고 있으면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많을수록 부모를 향한 각자의 책임감은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희석됩니다. 나는 이것이 자식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나름대로 힘들고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형제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를 자연스럽게 공동 책임 구역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공동 책임이란 말은 현실에서 종종 아무의 책임도 아님을 뜻합니다. 이것이 자식 셋을 둔 부모가 자식 하나를 둔 부모보다 더 외롭게 늙어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가 90을 넘겼을 무렵 오랜 벗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식이 넷이었습니다. 인종 자리에 넷이 모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눈을 감기 직전에 내 손을 꼭 쥐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서가, 나는 자식들한테 한 번도 제대로 외롭다고 말을 못했어. 늘 다들 바쁜데 내가 짐이 될까봐 넷이나 되는 자식들이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은 자식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50년 지기 친구인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부모 말을 잘 듣나, 누가 더 자주 오나. 이런 눈치 싸움이 시작되면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한 아이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다른 아이들이 서운해할까봐, 한 아이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언제나 공평한 어른의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 뒤에서 진짜 외로움이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언제 전화를 드렸습니까?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용건 없이 그냥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생각났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말하는 그 구조 안에 당신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나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형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외로움에 답하는 일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셋이라고 해서 그 온기가 3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그 역할을 맡지 않으면 온기는 셋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셋 모두에게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내가 100년 넘게 살며 본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텅 빈 방, 꺼진 텔레비전, 아무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런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105년을 살면서 발견한 가장 잔인한 고독은 그런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밥상 앞에서 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에서 왔습니다. 자식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 한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왔습니다. 그 고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여든이 갓 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 해 추석에 자식들과 손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음식 냄새가 났고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내가 그 공간 안에 있으나 그 공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끼리 이야기했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웃으며 떠들었고 손자들은 제 세계 안에서 놀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늘 어떠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투명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많은 노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이 오면 왜 이렇게 더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들을수록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오기 전에는 적어도 기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오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오면 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막상 자식들이 오면 그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대했던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눈빛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돌아간 뒤의 고독은 오기 전보다 2배로 무겁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는 이것이 자식들의 무관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할로 굳어집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합니다. 명절에 모이고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헤어집니다. 그 역할들은 반복되면서 점점 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이 된 관계에서는 진짜 감정이 오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나 요즘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나 가끔 눈물이 난다고 하면 다들 당황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말을 삼킵니다. 그 말들이 쌓여 고독이 됩니다. 동양의 가정에서는 특히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어른은 강해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딘가 체면을 잃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도 그 문화 안에서 자랐고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단단한 가면이 나와 내 자식들 사이에 두꺼운 유리벽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벽. 그 벽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서로의 진짜 감정을 숨기면서 한 겹 한 겹 쌓인 것입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허전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그 감정.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끝내 닿지 못했다는 감각입니다. 손은 잡았지만 마음은 잡지 못했다는 감각. 나는 그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절망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고독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외로움을 자식에 대한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나 자신 안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가장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품이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웠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는 딱 그 거리를 찾아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이란 가까울수록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식과 한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고, 자식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부모라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정말 따뜻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서로 찔리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보아온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 너무 붙어 있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서로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고 자식이 결정을 못 내리면 내가 대신 결정해 주었고 자식의 삶에 내가 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숨을 쉴 공간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공간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고슴도치가 가시에 찔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것을 웃으며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차갑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으로 등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되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에 모든 것을 알려하지 않는 것, 자식의 결정에 내 의견을 먼저 내세우지 않는 것,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그것을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자식이 연락에 올 때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로 받는 것, 그것이 고슴도치의 지혜입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들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매일 아들 집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해가지고 가고 손자를 돌봐주고 며느리의 살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들도 조금씩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어느 조용한 밤에 혼자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갔구나.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그 시간을 자꾸 채워버렸구나. 그녀는 그 뒤로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연락은 하되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밥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가깝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냉정한 전략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에 더 진심을 다합니다.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자식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자식은 그 온기가 전혀 다릅니다. 부모가 스스로 단단히 서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짐이 아닌 사람으로 봅니다. 그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 관계도 달라집니다. 나는 9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 거리의 예술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게라도 배웠기에 마지막 세월이 그나마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일찍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만큼 더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없애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는 채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가족 사이에서 품위를 지키며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평생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을 했고 글을 썼고 수십 년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오래 배우지 못했던 언어는 사전에도 없고 강의실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언어였습니다. 나는 철학은 알았지만 정작 내 자식에게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꺼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진심을 말하지 못할까요? 나는 이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클수록 상처받을 것이 두렵고 상처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진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말을 삼킵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시킬까봐 말을 삼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말들이 평생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그 침묵들이 쌓여서 어느 날 거대한 벽이 됩니다. 그 벽은 미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해지지 않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문화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약함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른은 의연해야 하고 부모는 강해 보여야 하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어딘가 채통이 없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도 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늘 단단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고 두렵다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함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내 침묵이 그들에게는 거절처럼 들렸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숨결입니다.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 마음의 언어를 주고받지 않으면 관계는 조용히 메말라 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명절에 모이고 전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정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마치 말라버린 강바닥과 같습니다. 형태는 있지만 흐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거창한 대화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해서 용건 없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식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지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굳어있던 관계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한번 꺼낸 마음의 말은 두 번째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문화에서 그 말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은 먹었어요? 라는 말 뒤에 잠깐 더 머무르는 것, 요즘 어때요? 라고 물은 뒤 진짜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언어입니다. 그 머무름이 언어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 뒤에 남겨두는 공간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릴 때 너한테 더 자주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우리 사이에 있던 유리벽이 조금 얇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침묵이
하루아침에 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 벽은 영영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관계는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작고 솔직한 말 하나를 꺼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100년을 산 나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더 일찍 그 말들을 꺼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일찍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늦습니다. 내가 60즈음이었을 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석이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나? 아픈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할 때가 가장 무섭더라. 그 말이 그 후로도 수십 년 동안 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노인의 자존심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존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의 권력이 바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바뀌는 순간 사랑도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돈을 입에 올리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를 지키는 방파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프다는 말을 자식에게 먼저 꺼낼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이 바쁠 때 당당하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자유들이 모여 노년의 존엄이 됩니다. 그 존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말하려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돈은 외적인 방파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방파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정신의 금고라고 부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 나만의 루틴, 나만의 관계망, 나만의 작은 기쁨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노년은 끝없이 외부를 향해 손을 뻗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뻗을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짐이 되는 관계를 피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생존의 본성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100살이 넘은 지금도 허락되는 한 걷습니다. 그 산책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나에게 아침 산책은 하루를 내가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루를 연다는 감각, 그 감각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합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루틴이 없는 노년과 있는 노년은 전혀 다른 심리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식의 관심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노년에도 꾸준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 했습니다. 자식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고, 제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가족 외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식이라는 단 하나의 관계에 모든 감정적 무게를 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무게를 여러 곳에 나눠 실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식과도 가장 건강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덜 흔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명절에 자식들이 일찍 일어나도 서운하지 않은 것, 손자가 안아주지 않아도 내 하루가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그 내면의 충만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온 사람에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정신의 금고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자식의 태도에 따라 출렁이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자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식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건강은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걷고 잘 자고 먹는 것을 살피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래 아픈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도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품위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위입니다. 나는 요즘 가끔 저녁 무렵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느라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50년을 뛰어다니면서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 사람들, 내 안의 감정들, 그리고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의 아름다움을 10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가 진짜 삶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 책임은 나눌수록 희석된다는 것, 가족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마음의 언어를 잃어버리면 관계가 메말라 간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차갑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을 절망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시간을 환상이 아닌 진실 위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 위에 세운 삶은 환상 위에 세운 삶보다 훨씬 오래 따뜻합니다. 내가 100년 넘게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이래야 한다는 기대, 가족이 저래야 한다는 기대, 노년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그 수용 안에서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삶을 살고 있고 나름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는데 남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는 훨씬 더 소중한 곳에 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느끼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천천히 읽는 것,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 노년의 품위가 됩니다. 그 품위는 자식의 효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고 젊음을 잃었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잃을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거대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손안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가장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 가장 오랫동안 삼켜왔던 감정 하나를 오늘 한 사람에게 꺼내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설퍼도 됩니다. 말이 막혀도 됩니다. 그 용기 하나가 굳어있던 관계에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오래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계란 결국 흐르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스스로를 맑게 합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105해를 살았으니 이제 그 준비를 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후회는 있습니다. 더 일찍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 더 자주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 그러나 그 후회들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것들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소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느라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았다고, 오늘도 충분했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품위 있게 따뜻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것이 내가 105회 끝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인사입니다.